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박평. 네, 안녕하세요.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평, 박혜진 문학평론가와 함께 그 미셸 비시의 그림자 소녀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원제는 전혀 다릅니다. 원제는 뭔가요? 그녀 없는 비행기? 네. 아, 그녀 없는 네, 저 비행기. 불어를 못해서 발음은 못하겠는데. 근데 이 그녀 없는 비행기가 그림자 소녀 안에 있는 무슨 유행가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이 유행가가 나오는데 그 유행가에는 잠자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네. 그 잠자리가 바로 이 주인공을 언론이 부르는 명칭이기도 명칭, 해요. 네. 제목도 잘 지은 거네 그러면. 네. 아, 근데 저는 추리소설치고 이렇게 제목이 뭐랄까 좀 직접적인 느낌이 들고 막 단서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 없는 비행기라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제목이 더 잘 붙여진 거 아닌가? 그림자 소녀.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그림자 소녀도 그렇고 나를 찾지 마. 길리언 플린 책? 아니 지금 이 미셸 부시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다 헷갈립니다. 나를 길리언 플린은 나를 찾아줘죠. 나를 찾지 마가 찾지 마가 아니라 우리 책 많이 읽는 자들의 괴로움이 나를 찾지 마 길리언 플린. 그 절대 잊지 마. 네, 미셸 비시의 네. 다른 책들도 네. 그렇고 내 손 놓지 제목 마. 내 손 놓지 놓지 마. 마. 네. 검은 수련은 이제 원제를 그런 그대로 걸로 옮긴 알고 건데 있어요. 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의역을 좀 했는데 네. 제목들은 약간 좀 임팩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밋밋하게. 약간 밋밋해요. 표지도 좀 약간 밋밋하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뭔가 나한테는 임팩트가 없었다라고 네. 느꼈던 게 저는 사실 한 중간 정도에 결말이 예측이 됐어요. 예. 결말의 일부를 예측했겠죠. 그쵸, 이게 결말의 완벽하게 일부. 예측할 수는 없었을 거고. 네, 결말의 일부가 좀 예측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뭐랄까, 약간 좀 나중에 절반 정도는 일종의 막 이렇게 재미가 있어가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터널을 읽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좀 의무적으로 읽는 듯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두 분이 막 저한테 막 권하고 막 상찬을 하는 것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라는 걸 제가 독자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 YG는 그런 계열인가요? 추리 소설 읽을 때 결말 맞추는 거를 되게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맞추면 기뻐하고 틀리면 슬퍼하고 뭐 그런 계열입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슬퍼하고. 저는 그런 계열 아니고요. 또 잘 못 맞추는 편이에요. 저는 결말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읽습니다. 네, 잘 못 맞추는 편인데 맞출 네. 생각도 안 합니다. 예측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뭐 어떻게 가나 보자 이러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참신한 플롯처럼 생각이 되었었는데 플롯 자체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설정, 처음에는 굉장히 참신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중간 정도 딱 들어가니까는 막 그 설정에서 비롯된 어떤 결론이 내가 대충 딱 예상이 되니까는 그때부터 약간 좀 김이 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스스로 알았죠. 저는 이제 피칠갑에다가 좀 약간 당사자들의 감정 묘사에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소설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진짜 좀 이렇게 확 센 그런 소설에 훨씬 더 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북유럽 추리 소설들이 아무래도 피칠갑이 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소설들은 피칠갑보다는 잔인하다 그럴까요? 그렇죠. 북유럽은 많이 죽어. 그리고 미국은 죽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죽여. 근데 프랑스는 제가 덜 죽어. 뭐 이런 제가 그 미셸 비시랑 좀 비교가 되는 그 그랑제 소설 있잖아요. 네네. 그랑제 소설이 되게 이상하게 죽이죠. 좀 심하게 이상하게 죽이죠. 그럼 미국의 이상한 것들보단 좀 낫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막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재밌다기보다는 이분은 소설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문학적인 부분.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그랑두기 쓴 노트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트는 일기죠. 이것은 사건을 드러내주고 이 인물들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믿을 수 없는 맞아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일기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취사 선택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그랑둑이라는 형사 자체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화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화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보여주지만 이것 자체가 트릭이기도 해서 그런 설정도 되게 재밌었고 석연치 않다는 표정, 네. 표현 네. 재밌네요. 네. 사실 이 형사물에 나오는 숱한 주인공들은 네. 되게 막 적어도 추리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훌륭한 능력자들이잖아요. 자제력도 있고 네. 근데 이 그랑둑 형사 보면 여기 좀 찌질해요.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 그 에밀리의 할머니와의 썸이 있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가슴 에피소드만 나오거든요. 네. 그 조금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지라고 했는데 뒤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막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음식을 먹어요. 프랑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그 욕망에 충실하고 뭔가 절제력 있는 형사이기보다는 탐정이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다. 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그래 저는 이 소설 자체가 약간 좀 진실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을 법한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죽기 직전에 쓴 평생에 걸쳐서 남긴 기록인데다가 그 기록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죽기로 결심한 남자가 남긴 거잖아요. 비장하게. 그러니까 비장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신뢰를 가지면서 읽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그 신뢰성의 균열이 생기면서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제 아까 박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르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일기에 나온 내용을 이제 자기가 다시 복기를 해보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반출을 해볼 정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8년 전에는 걔는 아이였지만은 한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크게 되니까 이 그랑둑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과 자신의 기억들을 또 막 대조를 해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그랑둑의 일기에 대한 신뢰성을 계속 이제 깨는 거죠. 막 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말비나라는 캐릭터도 진짜 재밌었는데 네. 그 리즈 로즈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의 그 딸인 거죠. 근데 이 부잣집에서 이 리즈 로즈 언니에게 굉장히 가혹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그 손녀를 보지 못했는데 리즈 로즈의 언니, 말비나만이 손녀를 그 동생을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 동생이다. 근데 사실은 아주 그 어린 나이에 뭔가를 확신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확신을 연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 소녀에게 어떤 상흔을 남기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그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편집증이 너무 심하고 동생의 존재를 그 증명하는 것이 곧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 것처럼 뭔가에 막 빠져 있고 광기 어린 역할을 하는데 또 사건 해결엔 굉장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자 소녀를 연작으로 만든다면 말비나를 주인공으로 한 네네. 속편이 나오면 또 재밌지 않을까. 드라마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밉상이면서도 매력적인 네. 여성 캐릭터예요. 남성들을 너무너무 적대시하는데 또 상처가 있고 또 마르크에게는 또 적대심과 함께 뭔가 묘종의 또 호감을 느끼고 있고 되게 복잡한 여성이에요. 특이한 캐릭터죠. 네. 네. 뭐 연작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말비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이야기의 속편을 쓴다면 이 본편하고는 정말 스토리 자체는 아무 내용이 관련이 없어야 될 아무 관련이 없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네, 이 스토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이 책으로 더 나갈 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림자 소녀는 뭐 이 책으로 끝났고, 그 말비나라는 주인공이 제가 최근에 읽은 국내외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보다도 뭔가 좀 이렇게 흥미로운 캐릭터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런 캐릭터에 그러니까 성장은 한 10살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이제 얼굴이라던가 마음은 이제 어쨌든 한 20대 후반 정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편집증이 강하고 포악하고 성정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름 또 뭐 머리 회전 같은 거나 눈치 같은 것도 되게 빠르고 또 재력도 있고 뭐 이런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한 2년 가까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읽은 날짜를 보니까 3년 가까이 된 거예요. 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지금 이 변명을 좀 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의 지성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거 아니 듣다 보면 계속 떠올라요. 음, 말비나 그래 그런 캐릭터가 있었지.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아니, 맞아 그리고- 맞아. 아니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데 예, 군데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 또 독자들로 하여금 저 말비나가 과연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러니까 시체말로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 미셸 비씨가 만들어내는 반전은 다른 것보다 그 인물을 통해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다른 그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비나도 그렇고 마르코도 그렇고 뭐 이 형사 그랑독 형사도 그렇고 네, 그런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43장이 있는데요. 그 아주 뒷부분입니다. 마르크와 이 릴리, 마르크는 릴리라고 불러요. 릴리는 에밀리와 리즈 로즈의 중립적인 이름인데요. 이 마르크는 정말 좀 그 어느 양쪽 집안 중에서 고르라면 오히려 리즈 로즈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생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얘기해버리는 건가요? 그런 관계이기 박평 안 때문에 되겠네. 그런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감정의 교류를 하다가 집에서 나와서 8월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조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 에로틱한 네. 묘사죠. 네. 릴리가 한 5m 앞에 달려가고 있고요. 마르크가 그 5m 뒤에 서서 따라가는데 그 마을들을 돌아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뭐 방파제도 지나고 그 뚝도 지나고 뭐 성당도 지나고 중간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스테인드 글래스도 보고 쭉 해서 해변까지 내려가서 해변에서 수영을 같이 하고 이제 수영 밖으로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과 뭐 이렇게 쏟아지는 햇빛, 풍경 이런 것들이 정말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몇 번을 연거푸 읽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 작가는 정말 그 인물이라든지 그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잘 쓰는 작가구나. 그때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그 부분은 박평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 느낌이 오는데 실제로 저도 굉장히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른바 성의 묘사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이렇게 고조되는 이런 감정선들을 굉장히 좀 에로틱한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로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프랑스 소설들이 상당수가 되게 그런데 아마 그쪽 문화가 반영돼 있을 텐데 그렇게 서로 추근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꼭 주인공들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추근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한테 추파를 던지는 지나가는 여자.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도 불문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막 추근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결혼도 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나라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좀 프랑스 문화가 좀 반영돼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43장 저도 지금 보면서 추억을 곱씹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추억을 곱씹는데 이보세요. 이 소설은 왠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장르 소설이야라고 딱 분류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정통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미셸 비씨도 스스로를 추리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을 추리소설 작가라고 딱 말하려면 뭔지 모르게 좀 약간 미안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전작에서 스웨덴의 그 발란더 시리즈 얘기를 했던 헤닝 만켈이라는 작가 얘기를 했는데 그 헤닝 만켈이라는 작가 자체가 굉장히 좀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소설의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방식들에도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너무 바른 생활처럼 느껴져서 약간 오히려 좀 이렇게 몰입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 미셸 비씨도 굉장히 바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서로의 감정선들과 그 감정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이 좀 따뜻합니다. 시선 자체가 좀 이렇게 막 차갑거나 아니면은 뭐 냉혈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고 이 그림자 소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가지고 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따뜻한 방식으로 음. 이렇게 결론을 맺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소설 1위가 기욤 미소고 2위가 미셸 비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둘의 계열이 더 비슷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 작가가 이제 어떻게 읽혀지고 왜 많이 읽혀지고 있는지 그 축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저는 근데 그림자 소녀 말고 다른 책들은 안 읽었는데 두 분은 좀 다른 작품들 읽었잖아요. 네.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살짝 귀띔을 해주시죠. 일단 어쨌든 순서로만 보면은 그림자 소녀를 먼저 읽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림자 소녀를 읽고 나서 그 읽을 작품으로는 검은 수련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역시 노르망디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그림자 소녀를 읽으면서 막 찾아보다 보면요. 거기 나오는 공간들을 DF 지역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해안들도 찾아보게 되는데 그 해안을 막 찾아보다 보면 이미지, 사진 이미지들도 있는데 그림들이 막 나와요. 대체로 모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모네가 그 지역에 살면서 공간들을 많이 그려서 여느 다른 지역을 검색할 때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검은 수련은 실제로 모네가 등장하고요. 그 모네가 살았던 지역을 배경으로 모네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이 소설과 마찬가지로 100년의 시간과 며칠, 한 18일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진짜 소설입니다. 모네가 나와요. 아 진짜 모네가 나와요? 진짜 모네가 그러면 등장하는 소설이. 모네가 등장하는 축과 그리고 그 모네가 남긴 그림을 둘러싼 네. 어떤 사건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그렇죠. 일어나는 그런 거군요. 인상주의 소설이라고도 하고 그러게요. 예술 소설이라고도 하고 예술 미스테리 뭐 네. 인상파 추리 소설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여부는 뭐 얘기했나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그 취재를 해서 사실 그 정보들은 다 사실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나온 정보들. 그 검은 수련은 그 핵심이 되는 그 사건, 네. 뭐 소설의 어떤 핵심 부분, 그것만 지어낸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진실이라는 네네. 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건물이며 뭐 거기 마을 지금 가면 우리 다 볼 수 있는 소설 속에 있는 마을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소설 속에 있는 마을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렇지. 진짜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 네, 거지. 예. 맞습니다. 검은 수련도 재밌는데요. 저는 그림자 소녀보다는 덜 재미있게 읽었고 그래서 세 번째 그 나를 잊지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마가 나왔을 때 이거 살까 말까 사실 좀 망설였습니다. 원래 이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으면 그 다음 책 나오면 또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쭉 가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그만 읽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놓아주고 뭐 그런 식의 독서를 하는데 저는 놔주지 않는데. 저는 이제 몇 명 놔줬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뭐 이런 양반들은 놔줬어요.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내 손 놓치마를 보고 살까 말까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딱 사게 된 이유가 이 그 세 번째 소설 내 손 놓치마는 배경이 레위니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미셸 비시의 세 번째 소설이죠. 우리나라에서 네. 세 번째로 번역된 소설의 이 지리적인 배경이 그 인도양에 있는 그 섬 휴양지 그 섬이 배경이에요. 그 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돈 좀 벌어가지고 조그만 휴양을 섬. 갔나 보다 미셸 비시가. 그 실제로 그 인도양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 남쪽 밑에 이렇게 네네. 꽤 남쪽에 있는 거라서 네. 파리에서도 비행기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곳인데 불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양지 중에 이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섬을이라서 이런 섬만 원래 또 그런 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딱 좁은 조그만 그렇죠. 섬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심지어 그 내용이 플롯 자체가 이 어떤 프랑스에서 젊은 부부가 거기로 휴가를 왔는데 이 아내가 사라진 거죠. 그랬는데 정황상 남편이 죽인 거야. 시체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 남편은 계속 자기가 안 죽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본인이 막 신고한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사라졌어요라고.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나를 근데- 찾아줘. 아 혹하네요. 그래서 일단 설정이 혹하잖아. 미셸 비쉬 원래 좋아하는 작가고. 남편들이 좋아할 만한 설정인데. 아 그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재밌겠다. 그리고 요 책을 보면서 딱 재밌으면 이 미셸 비쉬가 이 동네 묘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를 아니까 요거를 보고 재밌으면은 언젠가 또 레위니옹 같은 희한한 섬에 한 번쯤 가볼 또 뭔가
꿈이라도 꾸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사서 읽었죠. 아, 또 지도 무지하게 봤잖아. 그 조그만 섬 지도를 보면서 계속 섬에서 이쪽 동네가 나오고 저쪽 동네가 나오고 무슨 가운데 있는 계곡을 넘고 막 이 또 지리학자 특유의 이 공간 묘사가 또 탁월하게 이어지는데. 제주도만큼은 좀 그런 정보가 있겠네요, 지금도. 제주도보다 훨씬 작을 걸요 아마 이 섬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책까지는 일단 사야겠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책도 그건 샀어요. 검은 수련보다 오히려 나았습니까? 그 내 손 놓지만은. 그 페이지 터너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은 수련보다 더 재밌다고 할 수 있고요. 굳이 아무래도 그랬으니까 더 좀 다음 책도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문학성 같은 거 이런 거를 평론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검은 수련이 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내 손 놓치마는 좀 더 대중소설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는 내 손 놓치마가 더 당기는데요. 일단 설정 자체가. 내 손 놓치마를 읽다 보면 하여튼 그 레위니용 영어로 읽으면 리유니온이에요. 리유니온이라는 스펠링인데 그거를 이제 레위니용이라고 불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 섬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런 짓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레위니용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얼마던가요? 되게 비싸요. 저 그림자 소녀 읽으면서 비행기 값 진짜 많이 검색했어요. 그래서 나만 이럴 수 없다. 사람들도 읽고 검색 좀 해봐야 된다. 이게 이미지가 진짜 강한 작가예요. 그래서 네. 와 가보지 않은 곳을 상상하기에 진짜 너무 좋은 소설. 그런 거 공간에 대한 거 묘사 좋은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셸 비시 딱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는 두 분에게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그림자 소녀의 소설 속 동선만 놓고 보면은 파리랑 의외로 가까운 곳들이더라고요. DF나 이런 1시간 곳들이. 거리. 그러니까 이른바 그 노르망디 해변 혹은 노르망디 지역이라는 곳이 파리랑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군요. 그렇죠. 파리가 아무래도 북쪽에 있으니까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그렇죠. 느낌이니까 가까운 강원도는 우리 춘천 같은 데는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먼 강원도는 서너 시간 가는 이런 정도, 딱 그 정도 거리죠. 그 마르크가 굉장히 많이 이동하거든요. 근데 뭘로 이동하냐면 파리까지도 가요. 파리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열차나 지하철 열차도 타고 한 2시간, 지하철 그리고 자동차 타고 이렇게 한번 돌고 뭐 이렇잖아요. 장담컨대 이 파리에서 가까운 데거든요. 그 검은 수련 같은 거는. 그래서 검은 수련을 보시잖아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리고 유럽에 배낭여행 가잖아. 파리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간다 지베르니에 또. 찾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묘사들이 있고 거기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랑을 하잖아요. 가야 할 것 같은. 그리고 곳이죠. 이 그림자 소녀를 예를 들어서 젊은 연인들이 같이 읽었어. 재밌게 읽었어요. 신혼여행 같은데. 둘이서 하여튼 어디 노르망디 같은데 여행을 갔어. 그러면 또 여기 또 이 바닷가 찾아가가지고 아까 그 43장에 거기 뛰어다니는 거기 같이 뛰다. 거기 이제 뛰어다니는 거 땀 막 쳐다보고 또 이런 거 한다 이제. 그러기 딱 좋아. 너무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노르망디 뛰는 거요? 네네. 누구랑 같이 뛰고 싶어? 남편이랑 뛰어야죠. 남편이랑 뛸 수밖에 없어. 그럼요. 네. 저희는 방송 심의 규정 같은 게 없는데도 이렇게 건전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미셸 비씨 그 뭐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좀 이렇게 총평 같은 걸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미셸 비씨를 입에 달고 살았던 JIP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니 뭐 입에 달고 살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작가 중에서 그래도 한 세 손가락 안에는 드는 재미있는 글을 쓰는 작가였다. 그리고 특히 여행 지도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더 재밌겠다. 그리고 이 책은 추리소설의 장르의 이렇게 넓은 범위의 추리소설인 건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프랑스 소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소설 특유의 어떤 그 분위기 그게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다른 프랑스 작가들의 소설, 추리소설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평. 그 보통 소설을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
아주 짧은 시간을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쓸 수도 있고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소설은 또 공간의 예술이기도 해서 그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상상을 하는데 소설은 매우 좋은 그 매개죠. 저는 해리포터 이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소설을 읽었던 것은 미셸 비시 소설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공간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장소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휴가철에 꼭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휴가 때 읽기 휴가 때. 음. 저의 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그 JYP랑 약간 좀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프랑스 소설인데 프랑스 소설이 약간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그 우리나라 다른 문화권 특히 영미 쪽 소설에 익숙한 독자라면은 현대 프랑스 소설에 약간 진입 장벽이 있는데 이 미셸 비시의 그림자 소녀만 놓고 보자면 미셸 비시의 작품은 프랑스 소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되게 좀 보편적인 그런 약간 재미있는 소설이 담아야 할 코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프랑스 소설에 대해서 약간 진입 장벽을 느꼈던 그 소설 애호가나 문학 독자라도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좀 들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장르 소설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 헤닝 망켈의 그 발란드 시리즈를 되게 호감을 가지고 봤다면은 그것의 약간 프랑스 버전의 그런 느낌의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한 묘사라던가 이런 건 저는 사실은 그걸 그렇게 막 신경을 쓰면서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느낌이 훨씬 확 오네요. 예, 그래서 그 검은 수련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면은 저기 내 손 놓지 마 같은 소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계속 덕질을 할 만한 분인지 아니면은 뭐 갈아타야 될 분인지를 한번 자, 제가 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쉬의 책들은 전자책으로도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급하게 휴가철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지방에 내려갔는데 책을 못 구했어요 당장. 또 그 동네 서점에 가니까 또 그림자 소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북으로 사가지고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으로 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북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를 여는데 번거롭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지도 찾아보면서 종이하고 이 태블릿하고 같이 놓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재밌는 소설입니다. 아이고, 자 오늘부로 이제 반고정 진행자가 된 박혜진 선생과 함께 미셸 뷰시 그리고 그림자 소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작가라던가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같이. 예, 뭐 이렇게 다 같이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그걸 이렇게 조금씩 청취자분들과 공유하면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